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550원 상승해서 3.86% 상승했고요. 14,8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그대로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14,8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루하루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가 멈추어가고 있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단계가 있고 난 뒤에 추가적인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14,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코스피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증시가 다시 한번 폭삭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러시아에 대한 그런 큰 리스크가 없다면, 증시가 추가적으로 아주 크게 떨어지는 선은,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떨어질 대로 이제 증시가 떨어지기도 했고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14,000원대를 좀 횡보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 상승했던 것을 어제 다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했고, 거래량 자체는 이제 350만 주 정도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소 이제 1000만 주 이상 거래를 기다려 오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크게 주가가 떨어지고 300만 주대로 거래량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증시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좀 더 지금은 주가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보시면 코스피는 1%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3%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 움직임은 없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양지수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제 어제 많이 매도를 좀 했지만 오늘은 7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켜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도 마찬가지 하루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면서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가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악재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악재는 이미 상당 부분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런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계속 찾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그런 악재가 끝날 때까지 투자를 멈추고 이제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런 타이밍을 드라마틱하게 짚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장이 반등을 할 때도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매수하지 못했던 그 지점이 최저점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대한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 시장이 방관을 하는 것이죠. 정부라든지 그런 시장이 아무 대응 없이 방관을 한다면 계속해서 지금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분명히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분명히 그런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소스들, 금리 인상,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급격한 상승,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경기 침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핵전쟁에 대한 위협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이 더 계속해서 급격하게 자이언트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좀 과도하게 진행된다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그런 상황을 좀 더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에 대한 이 반영은 지금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라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분명히 증시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죠? 코로나에서부터 이런 시장이 급등을 하는 시장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은 네, 그런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이 무시가 되고 그런 위험 자산들은 크게 올라가더라. 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유동성 자금이 필요할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저는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는 거의 저점을 다 잡아간다. 최저점으로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었지만 분명히 자리를 잡는 시기가 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저점에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고점, 저점을 자꾸 맞추시려고 하다 보면은 투자의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러프하게, 그죠? 좀 넓게 넓게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한 점이 이제 환율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나왔고요. 미국 원달러, 그죠? 원달러가 1,400원 아래까지 오늘 갔다 왔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이제 밀어붙였지만 그래도 21선을 지키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던 그 환율에 대해서 큰 폭으로 조정이 오랜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시 전체도 좀 반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환율이 이제 그동안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코스피 코스닥 증시 자체가 좀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안정적인 환율로 진행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차분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환율 고점에 부근해서 월봉도 음봉이 지금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이런 이전에 그런 최고점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환율이 이제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전 경험을 보았을 때는 환율이 쭉 떨어지면서 좀 증시에 대한 안정감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저점이고 환율은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좀 그 방향대로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좀 반등하는 방향,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해서 뭐 주가가 더 내릴 거다, 아니면 주가가 뭐 지금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의 경험을 비롯해서 보았을 때는 증시는 사실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따진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이전에 그런 잘 가지 않던 그런 지점까지 지금 아주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치솟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점을 갔을 때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이전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뭐 본인의 그런 느낌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물론 지금 상황은 좋지 않죠. 네,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이제 죽어간다, 뭐 그런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하락이 시작되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본격적으로 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2021년 6월부터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그런 상황들이 네, 인지가 충분히 되지 않았죠. 지금처럼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지도 몰랐고요.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격화될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갔던 거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미 다 반영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소식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퍼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주식을 오히려 매수할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14,800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뭐 지수 선물을 보시더라도, 네, 지수 선물을 보시더라도 지금 뭐 미국 증시 조금 조정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지금 조정받는 상황은 아니고요. 채권도 이제 보시면은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7%대, 그래서 4%대 이상 막 치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안정을 찾아서 3.7%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1,407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이때처럼 계속 올라서 뭐 1,500원으로 바로 직행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는 조정을 생각할 때가 좀 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는 사실 뭐 크게 오늘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저점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뭐 지금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대로 쭉 올라간다라고 100%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지점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았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반등할 확률이 꽤나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줄곧 떨어져서 8,000원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하락했을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점을 찍고 좀 빠르게 올라가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저점을 찍고 좀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지금 원전 종목들 그리고 나머지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투자자 수급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 30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7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뭐, 그 다음에 투신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보험, 연기금 이렇게 매도가 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었지만 이렇게 10월 6일에 또 매도가 조금 줄어서 뭐 진행이 좀 되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 매도 포지션이 이제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이제 다음 주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움직일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뭐 어제 하루 좀 바짝 팔았었는데 오늘 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진 주가 때문인지 좀 이제 그런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다시. 그래서 블록딜 이후에 확 늘어났던 공매도 잔고가 다시 한번 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2만 주 정도 공매도 잔고가 늘어서 115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10월 5일, 10월 6일 정도 일 공매도 거래량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잔고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차 잔고도 지금 같이 좀 줄고 있죠. 최근에 대차 잔고도 급격하게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감소를 좀 했고요. 상환이 25만 주, 체결이 7만 주 정도 진행이 되어서 20만 주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3,400만 주 정도에서 3천만 주 정도로 이렇게 좀 400만 주 가량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도 뭐 31만 주 플러스 어제 대비해서는 31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1.41% 정도. 그래서 외국인 보유는 한 11% 중반대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좀 많이 매도했는데 다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이한 오늘 수급은 뭐 크게 보이진 않았고요. JP 모건과 모간 서울이 오늘은 네,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을 갈 확률보다는 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하락은 분명히 아주 큰 기회가 된다. 우리가 1년 이상 보았을 때 14,800원이라는 이 숫자가 아주 어색할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아주 골이 깊은 그죠? 그런 전체적인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졌던 그런 주가들은 시장이 좀 반등을 했을 때는 좀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 대비해서 8,000원, 뭐 9,000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을 때도 빠르게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전해드릴 소식,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우디가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옴시티 그죠? 미래 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인근의 산에서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 네옴시티가 그래도 완성이 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동계 아시안 게임처럼 전 세계에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효과를 일석이조를 노릴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경기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데 그렇게 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제 WTI 국제 유가를 보았을 때 최근 5년 그리고 최대를 보았을 때 국제 유가는 요때 글로벌 경제 위기 때 한번 크게 피크를 쳤고요. 지금 이번에 한번 피크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이죠. 거의 한 10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7, 8년 정도는 계속해서 저유가에 대해서 좀 이제 시달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평소에 가지 않던 그런 유가로 지금 진입을 한 거고요. 최근 그 에너지 안보 위기라든지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기회가 지금 상당히 이제 크게 돈을 벌게 해줬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석유를 파는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유가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이죠. 그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 그리고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석유에서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벌어놨던 그런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런 네옴시티와 같은 미래 신도시를 건설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9년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고요. 그런 사우디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네옴시티 최근에 이제 그런 발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토부 쪽과 긴밀하게 협력도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에 오는 11월에 그 발주를 위해서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한다. 그 얘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지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상으로 뭔가 네,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은 그런 좋은 상황으로 중동발 그런 건설과 그 다음에 플랜트가 대규모로 발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폴란드 원전이죠. 그래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 원전 사업자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에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번 달에 발표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유력하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분석은 이전에 몇 달 전에도 미국이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이제 친미 성향의 그런 나임스키가 이제 복귀를 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발주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뭐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친미 성향의 그런 인사가 복귀를 했을 때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에 우선 협상자를 이제 웨스팅하우스로 지정을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를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주시를 하는 것은 그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았을 때 이전에 6월 달에 한수원에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방문을 직접 했고요. 면담을 했습니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수원뿐만이 아니고 한국전력과도 면담을 했고요. 분명히 이제 바이든과 그 우리나라과 그 원전 수출에 대한 공동 수출에 대한 그런 협력을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공동 수출, 공동 진출을 위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사항이 더 진행되었는지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확실히 그 공동 수출, 공동 진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2021년 5월인가요? 2020년 5월이네요. 네. 그 정도 이제 급등을 할 때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런 공동 수출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분명히 그 소식이 헛된 소식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런 원자로, 그죠? 내부 원자로를 납품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파트들을 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EPC 건설,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을 때 우리나라로 이제 얼마나 이제 수주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원자로와 같은 그런 큼직큼직한 부분도 우리에게 수주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혹은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둘 다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양다리를 그렇게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원자로 같은 경우는 하나에 거의 한 4, 5천억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개를 수주하는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IR 자료를 좀 보았을 때 백업 플랜이라고 해서 그런 1조 9천억 정도가 수주건으로 좀 잡혀 있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를 염두를 해두고 그렇게 잡아뒀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상황이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폴란드 원전 일단 뭐 웨스팅하우스에 저렇게 인사 하나만으로 좀 이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만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수주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방산 수주를 한 것을 보았을 때 대규모의 그런 방산 수주를 폴란드로부터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강국이긴 하지만 저렇게 쟁쟁한 그런 국가들을 다 제치고 특히 한국 방산이 저렇게 유럽에 최초로 이렇게 진입한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방산과 그런 추가적인 뭐 원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쪽 그런 상황도 그런 산업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기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런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충분히 우리도 수주를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단가도 많이 낮아져 있고, 그죠?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뭐, 더 이상의 예측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분명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좋지 않은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 좀 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뭐 어떤 소식이 조만간 들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앞으로에 대한 시장도 계속해서 같이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목보다도 시장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분석도 좀 비중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